계약 총론의 제일 뒷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제예요. 계약 해제란 무엇이냐?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하면 해제권 행사의 효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먼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유효하게 효력도 발생했어요. 그 계약을 두 사람이 합의로 하는 건 아니고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갑의하든 을의하든 일방이 상대방의 뜻하고 관계없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요. 아까 해제하고 해지 차이 있었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해제는 제거하는 거죠. 과거를 다 제거해버려요.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게 해제예요. 해제. 자, 계약 해제는 어느 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도 해제가 가능해요. 이유가 있으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후에도 등기가 더 안 넘어오고 난 다음에도 해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해제가 됐다 치면요, 혹시 소유권 이전까지 되었는데도 해제가 되었다? 아마도 잔금 안 줘서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무튼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월 30일 날 계약 해제했죠. 저기 계약 엎어져요. 10월 1일로 소급하여서 두 사람은 계약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한 적 없어. 진짜 계약한 적 없는 상태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 소유권 이전해서 등기가 넘어왔던 것도 계약한 적 없이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 등기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소유권은 복귀해요. 돌아가요.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 집도 돌려줘야 되고 돈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고 받은 거 싹 다 돌려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해제입니다. 그렇게 해제를 할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 반대 개념은 합의였죠. 합의. 두 사람이 의사를 맞춰서 하는 거가 아니고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니, 해제하는 권리의 성격은 지난주에 들으셨죠? 무슨 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핵심 개념이 119글자였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 필요 없고 내 뜻대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어.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들요. 그리고 해제를 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인 거지. 단독행위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 해제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 안 가도 대충 떠올릴 수 있나요? 권리가 생기는 데는 원인은 둘 중 하나야.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죠. 말해보실까? 법률행위 이거나 법률의 규정이야. 해제권도 그래요. 법률행위로 생기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거나. 법률행위를 하면 주로 뭐라고 하면 되죠? 계약으로 생기는 거야. 계약으로 생기는 해제권을 무슨 해제권이라고 그럴까요? 약정, 계약의 약자 아닙니까?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법정 해제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약정 해제권부터. 사실 법정 해제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약정 해제권은 뭐냐?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부터 미리 합의로, 자기들의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둔 거지. 정해뒀어. 그렇게 해서 그 사유가 생겨서 생기는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이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토지 매매 계약을 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을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혹시라도 계약을 했는데 건축 허가 신청을 냈을 때 관청에서 불허 안 됩니다라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이 매매 계약을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본 거야. 갑도 동의했어. 그렇게 하고 토지 매매를 했으면, 근데 진짜 계약을 쭉 진행하다가 진짜로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을은 요 약속에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권리가 발생한 것은 자기들의 의사에 기해서 생겼어요, 의사와 무관하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합의된 거잖아. 합의해서 해제 사유를 만들어 둔 거잖아. 법에는 이런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제권을 무슨 해제권이라 한다? 약정 해제권이라 해요. 어렵진 않지.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하느냐? 이런 조항. 계약서 읽어보니까 만일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인도 여기 동의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걸 뭐라 하느냐? 해제권 유보라고 해요.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 그래요. 해제권을 유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보.
유보란 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보 단어들은 네이버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것도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유보란 말보다 사실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한 번씩 쓰는 말이 나와요. 뭐죠? 뒤집으면 보류라고 발음하죠. 보류한다. 그럼 지금 당장 한다, 나중에 할 거다. 보류.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보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둔다. 또는 법에서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지금 당장 행사를 안 하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미리 권리를 만들어 두는 것을 그 권리를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다? 유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유보를 한단 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해서 생긴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이다, 법정 해제권이다. 약정 해제권이다. 유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약속해 두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해제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만 이렇게 아시면 되고,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은 자기들이 해제 사유를 정하지 않아도 법이 인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제를 인정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지금 우리 기초 단계에서 아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5글자. 채무, 불이행.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면 채무가 생기겠지. 쌍무계약이면 갑에게도 을에게도 채무가 생길 거야.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채무불이행. 근데 통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3가지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처리한 게 뭐냐면, 이거는 조문에는 안 나와요. 법전에는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그냥 인정하는 형태고, 얘 둘은 법조문에 아예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둘 다 이행 안 한 거야. 둘 다 이행 안 한 건데, 얘는 이행이 아까도 잠깐 나왔죠.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주는 걸 뭐라 한다? 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서 못 해주는 건 뭐예요? 불능. 근데 얘는 불완전 이행은 뭐예요? 말을 이제 뜻을 해석해 보면 이행을 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행을 하기는요. 했는데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한 거지. 얘들은 이행을 아예 안 한 건데 가능한데 안 해주면 지체, 불가능해서 못 해주면 불능,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하면 불완전 이행.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게 소 한 마리. 그래서 10월 1일 날 계약하고 10월 15일 날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저 이웃 말에 15일이 되었는데도 소를 안 갖다 주고 있어요. 가져오질 않아. 뭐죠? 채무, 불이행. 골라보세요. 셋 중에 뭘까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예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갖다 주기로 한 소를 10월 10일 날 잡았어. 잔치에 썼어요. 그건 뭐죠? 그러면 불능이죠. 먹었으니까. 없잖아, 소가. 이행 불능이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소가 왔어. 소를 갖다 줬는데 너무 밤에 와가지고 소를 잘 못 봤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소가 다리가 하나 없네. 3다리 소가 왔네. 그 뭐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치 않은 뭐죠? 불완전히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대충 그렇게 아시면 돼. 근데 불완전 이행은 뭐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봐요. 한 번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고, 제가 처음에 강사 데뷔했을 때는 이것도 다른 공부에서는 불완전 이행도 많이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가르쳤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고. 20년 이제 지나서 깨달았어요. 안 돼요. 불완전 이행. 그러니까 2가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을 해제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구별하는 거지. 일단 조문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보세요. 해제 요건이 달라요. 544조가 이행지체, 546이 이행불능이에요. 뭐가 더 길죠, 조문이? 이행지체가 길어. 복잡해. 불능은 심플해요. 무슨 차이냐?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당사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행이 불가능해서 못 해준다는 건가? 가능한데 안 해준다는 건가? 가능한데 안 해준다. 저걸 뭐라 한다고? 이행지체. 그러면 이게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바로 못해. 바로 못하고 상대방, 자, 일방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해볼까요? 그냥 용어를.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하면 상대방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뭐 하고요? 최고하래. 최고가 뭐냐? 독촉이에요. 독촉. 촉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해제를 곧바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할 때는.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시간도 상당한 기간을 줘. 또 상당한 기간이 며칠 이런 거 안 나오고 적당한 기간을 주라고. 충분한 기간을 줘서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도 그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어 채무자가. 그러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곧바로 아니면 최고 후 해제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해봐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어. 그럴 때는 채권자는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이행이 불가능한데 시간을 더 주고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최고가 필요 없으니까 조문이 간단해지는 거죠. 이행이 불가능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해제의 문제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유형을 둘로 나눈 이유는 해제를 하는 절차가 서로 달라서 여기는 뭘 요하고 최고를 요하고 여기는 최고가 필요가 없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 안 주는 건 뭘까요? 이행 지체일까요? 불능일까요? 지체죠. 그렇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주면요. 그래도 지체인 거야.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안 주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날짜가 넘어갔다고 곧바로 해제 못하고 뭐부터 먼저 하고 그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저 표현 5글자?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도 안 주면 그때 계약 해제. 근데 매도인이 집을 불내버렸어. 매매한 집을 매도인이. 그거는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 최고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김에 다시 아까 약정해제권을 한번 가볼까요? 약정해제권 토지 매매를 하면서 혹시 불허가 처분 나오면 건축 허가가 불허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진짜 불허가 되었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독촉이나 최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이거는요. 필요가 없지. 뭘 독촉하겠어. 그냥 약속대로 하는 거니까 약정해제권 행사 시에도 뭐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냥 최고를 요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이행 지체예요. 지체. 대신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돼야 돼. 다시 책임 있는 책임 없는은 무지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책임 있는 사유로 뭐라 그러죠?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반대 해석을 제가 한번 연습시켜 드릴까? 저 바꾼 저 뒤로 수정해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된 거야. 무슨 말일까?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논리 아시겠어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다시 채무자에게 책임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어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지. 이게 이 얘기가. 다시 한번 1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18페이지 다시 이 얘기죠. 여기도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불능이 되었어요. 계약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고 단지 이게 채무자에게 뭐가 있느냐 없냐? 이건 이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 표현한 거지 법조문에서는. 아까 뭐 봤어 우리가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봤잖아요. 없으면 무슨 문제였어요 주제가? 위험부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불행한 사태가 생겼는데 불이익을 누가 떠안고 끝낼 것이냐 문제거든. 누가 떠안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 하지만 채권자 잘못이 있을 땐 채권자가 떠안아야지. 근데 이번에는 매도인에게 매도인 얘기하죠? 귀책사유가 있다니까요. 매도인이 불질렀다니까 이거 갑이 고의나 또는 과실로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거나 실수로 고의나 과실 다 똑같아.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저기 뭐라고 돼 있나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아니면 매수인이? 매수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이거 해지할 때 뭐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서 계약을 엎어버려요. 계약을 엎었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중고 싹 다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거는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은 거고 부당이득 반환받은 거고 별도의 손해는 따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거는 채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여기는 해제 문제가 안 생겨요. 계약은 자동 종료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로 해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좀 끊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이런 말들도 조금 이해하시려나? 자기들이 해제권을 유보했다는 거죠. 무슨 사유를 하나 만들어뒀어요, 약속으로. 근데 그 사실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지, 진짜로. 그러면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최고라는 게 독촉이니까 지금 독촉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대로 불허가 처분 받았으니까 약속대로 해제합니다라고 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이거 지금 다 안 봤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다 안 보고 봤어요. 125페이지로 또 조금 더 봐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을 조금 더 연습할게요. 125페이지 책을 통해서. 자, 법정해제권이에요. 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저 밑에 이행불능이 있는데 먼저 이행지체 조금만 볼 거예요. 10월 1일 날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지체가 되면 채권자는 이행을 뭐 하고 최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기다려 봐야 돼.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 봤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 채무자가. 그러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절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해제권을 행사해야지.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래서 10월 1일 날 매매했는데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네. 이게 뭐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자, 돈이 없어서 못 줘. 그럼 지체인가 불능인가? 그래도 지체다. 다시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는 불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지체. 지체인지 불능인지 왜 따지죠? 이게 불능이라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지체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채권자는 계약을 최고를 했어. 최고. 15일 날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걸 확인한 매도인은 왜 중도금 안 주시냐고 빨리 달라고 해서 쭉 독촉을 해서 한 열흘을 줬어. 열흘이 상당하다고 가정할게요. 며칠이 상당한지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물어보니까 상당하다고 가정하면 한 10월 25일쯤 되면 갑은 드디어 그때까지도 못 받았으면 해제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저절로 해제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여자에게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도달되면 계약이 엎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최고의 최고. 근데 우리 좀 주의하실 게 뭐냐. 아까 법조문을 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법조문을 액면 그대로 보면 반드시 최고를 할 때 미리 일정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었어, 법조문이.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문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꼭 최고를 할 때 기간을 명시를 해서 최고를 하는 게 소리가 아니고 최고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주라는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충분하다, 너무 짧다. 너무 짧은 거 볼까요? 전화를 걸어 16일 날 전화 걸어가지고 왜 어제가 중도금인데 중도금 안 주냐고. 근데 요즘 민법 배우고 있는데 이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10초 내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10초면 여러분들 상당해요, 상당하지 않아요? 상당하지 않아요. 열을 세고 바로 해제를 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10초를 준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10초가 무효인 것이지 독촉한 게 무효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0초를 줘서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도 최고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독촉은요. 한 거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해제권이 생긴다는 거지. 그 객관적인 상당한 시간이 며칠인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그거는. 조금 논리를 연장하면 아예 최고를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10초든 10일이든 아무것도 안 정하고 독촉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지.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고 그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들은 다음에 하고 또 보시면은 이행 불능을 볼게요. 이건 지체의 그림이고 불능 그림 한번 볼게요. 이행 불능.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무엇으로 인해서 불능돼야 된다? 귀책 사유라 하는 것은 채무자의 뭐나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 불능. 곧바로 해제권이 생겨요. 곧바로.
여기서 곧바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세 가지가 필요 없어요. 볼까요? 10월 1일 날 매매했는데 15일 날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10월 20일 날 불질을 벌였어. 갑의 고의나 과실로 매실되었어요. 을은 곧바로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데 곧바로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뭐 할 필요가 없고 최고로 할 필요 없지. 독촉을 할 필요 없지. 두 번째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날은 10월 31일이거든요. 근데 31일까지 기다려서 진짜로 이행을 안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도 곧바로예요. 그리고 자기 채무, 매수인 쌍무 계약이니까 자기도 돈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은 돈을 준비해서 받으라고 이렇게 앞에 내밀어 보는 거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할 필요도 없고 실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 채무 이행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통합적 의미에서 곧바로라는 거야. 대신 그보다 무지무지 중요한 거 이걸 놓쳤으면 안 된다는 절대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불능이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읽을게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대. 매수인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거야. 아까 그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한 그 이야기지. 이 상황은 채무불이행 상황이다, 위험부담 상황이다. 위험부담이죠. 이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와서 부지를 놓고 무슨 해제를 해. 돈을 줘야지. 이것은 위험부담 문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이고 그것도 채권자의 매수인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서 대금을 다 치러야 될 상황인 거지. 되셨나요? 네, 됐어요.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학습 문제를. 이거 1번은 아까 보셨고 2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가 되었어. 이행 지체. 매도인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X죠? 이행 지체일 때는 뭘 하고? 최고하고. 그래서 X. 자,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행의 최고는 독촉은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를 해서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행 불능이 이번에는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뭐라고 하죠? 귀책사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또는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해서 유책사유라고도 해요. 있을 유자를 써서. 또는 판례는 풀어 써가지고 책임 있는 사유. 자,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유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다 동의어들, 100% 동의어들. 자,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다. 맞죠? 귀책 사유가 없으면 해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자, 다르게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영어 공부하듯이 다른 표현으로. 책임 있는 사유 뭐라고 한다고 네 글자로? 책 사유 또는 유책 사유 또는 고의나 과실 다 같은 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매수인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었어. 국가가 수용해버렸어.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이 맞죠. 자, 여기서 바로 후발적 불능은 계속 기계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매도인 잘못인가요? 전혀 아니죠. 매도인에게 뭐가 없다고 표현해야 되죠?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매수인 을은 이행이 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 X죠.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매도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도 못 받게 되는데 매도인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으니까 이 수용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인데 수용은 누구 잘못이죠? 매수인 잘못인가? 매수인 잘못도 아니지. 매도인 잘못도 아니지만 이게 뭐야?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거니까 천재지변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매도인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매 계약은 쫑나고 매매 대금 달라고 못하는 거지. 받은 계약금 준 도금은
돌려주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매도는 여기는 손실도 별로 없겠네. 보상은 받으니까. 근데 그건 여기는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보상을 받는 건 별개 문제고. 어쨌든 수용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인가요? 위험 부담의 문제인가요? 위험 부담 문제예요. 그 예전에 공사무에서 어떤 닉네임이 있었냐면 이런 닉네임을 제가 봤거든요. 수용은 위험 부담 이렇게. 닉네임이 이거였어요. 수용은 위험 부담.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용이 위험 부담이라는 후발적 그 불능의 법리를 뭔가 이제 딱 알아차려 가지고 그게 너무 기뻤는지 저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저거를 닉네임을 저렇게 만들으셨더라고. 수용은 위험 부담이에요. 수용은 위험 부담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 계약 해제 효과니까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요건 보셨고,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이든 생겼어.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해제권이 생겼으면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와 관계된 조문 543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방이나 쌍방이 여기는 해지와 해제가 동시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해제 위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해지권이나 해제권이 있을 때는 그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뭐로 한다?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과의 합의로 아니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상대방하고 동의를 구하고 할 필요가 없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생기는 해제권이 무슨 해제권이죠? 약정 해제권.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해제권이 무슨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이든 뭐로 한다고요? 의사표시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제합니다라고 통보해서 도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가 생기면 다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해. 한번 해제를 하면 계약은 사라진 거예요. 되살릴 수는 없어요. 일방적 처리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제 효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 계약 해제 효과는 소원손 보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소원손 계약의 소급적 소멸. 둘은 계약한 적 없습니다. 소급적으로 계약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그걸 뭐라 한다? 원상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채무불이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상 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은요. 어떻게 외우신다고? 소, 원, 손. 소가 뭐라고요? 계약의 소급적 소멸. 뭐 소멸로 외우셔도 되고 소급이란 말에 소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 원은요? 원상회복. 그리고 손은요? 손해배상 이렇게. 그거 한번 볼게요. 요거 효과를 볼 건데 요거는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요. 127페이지에 뭔가 큰 그림이 하나 있죠. 상단에.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그림 그대로니까 칠판 보시면 되겠어요. 10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계약금 지급했어요. 10월 15일 날 중도금도 넣었어요. 그리고 1월 25일이야 왜? 10월 좀 잘못된 거죠? 10월 25일인데 뭐 하나 빠졌어요. 10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등기를 해갔다는 거예요. 등기를 마쳤어. 소유자가 된 거지 25일자로. 일반적으로 요거 하는 날 잔금 줘요 안 줘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들이 또 이제 요 해제 효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했어. 외상으로 가서 외상.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고 이게 얼마나? 한 30일 아니고 한 6일 정도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잔금 치르기로 선후 이행 특약을 한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거 외상한 거죠. 외상. 그럼 잔금날 잔금 줘야 되는데 근데 아직 잔금 안 줬어도 여러분들 우리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이 완납돼야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안 줬어도 계약하고 등기 마치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권은 되었는데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이 여자가. 뭐라 그래? 5글자로. 채무 불이행의 유형은 2가지가 있죠. 말해봐요. 하나는 이행 지체 또 하나는 이행 불능. 뭐예요 이건? 이행 지체지. 돈이 없다면 한 푼도 없다면 그래도 이행 지체라고. 금전 지급 채무는 불능이 없다니까요. 이행지체인지 불능인지를 왜 따지죠? 지금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 요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따지는 거지. 최고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이건 이행지체니까. 그래서 10월 30일 날 잔금이 안 들어온 걸 확인한 갑이 최고를 시작합니다. 왜 안 주냐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래서 계속 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 그래서 2쯤 갔어. 2쯤 막 폭발한 거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지금 몇 달이에요? 두 달 줬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해를 바뀌면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날 계약을 해제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계약 없어져요.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계약한 적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한 적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얘들 계약한 적 없어. 계약한 적 없으면 이 등기는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 계약한 적 없기 때문에. 저 잘못된 등기, 말소될 등기야. 어떻게 소유권은 자동 복귀하는 거예요, 자동 복귀. 자동으로 복귀는 하지만 결국 말소 등기를 하기는 할까 안 할까 결국은요. 하겠죠. 근데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미 돌아간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걸 보고 사건이 크게 굵직한 사건이 4개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 그다음 소유권 넘어오는 거지, 이날. 그다음 계약 해지되는 거지. 소유권 받고 하는 거지, 다시. 그리고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를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소급적으로 소멸해요. 계약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한 적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도 생긴 적이 없고 물권은 자동 복귀예요. 자동 복귀 또는 당연 복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물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지금 여기서 골라보세요. 소유권이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그 전에 며칠 날?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넘어왔죠? 그게 복귀한다고. 누구에게? 갑에게. 어떻게? 자동으로. 또는 당연히. 자동이니 당연히 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하고 빨간 줄을 긋지 않아도 돌아갔다는 거 이미 소유권은. 그래서 계약 해제 이후부터는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미 돌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소유권에 기초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을에게 등기 말소해달라고. 안 해도 소유권 돌아왔지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소 안 하고 계속 사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갑이 이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물청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소를 시키긴 시켜야죠. 말소를 안 해도 소유권 돌아왔지만 말소 안 시키고 있으면 다른 사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이 며칠 상태로 돌린다는 거죠? 10월 1일 상태로 다 돌려버려야 돼. 원상회복은 결국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야. 계약이 보세요.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을 때는 계약금 받은 거, 중도금 받은 거, 소유권 이전 받은 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계약이 살아있을 때는 부당이득이 아니지만 계약이 소급적으로 없어져서 계약한 적 없어, 애들. 그럼 이 돈 받은 거 부당이득, 이 돈 받은 것도 부당이득, 등기 이전 받은 것도 다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돌려주는 게 해제 효과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이랑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각 당사자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원상회복 의무. 10월 1일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일단 갑은 뭐를 돌려줘야 되죠? 갑이 돌려줘야 될까? 한번 골라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중도금도 다 돌려줘야 돼. 을은요. 집을 돌려줘야 돼. 집을. 등기를 말소해줘야 돼. 저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원상회복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또 이 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래.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매도인에게 아니면 매수인에게. 매도인 갑이 또 돈 돌려주는 사람이잖아. 왜 그러냐면요. 이자는 왜 붙일까? 이자는 부당이득이에요. 보세요. 내가 1일 날 계약금 받았어. 15일 날 중도금 받았어요. 근데 계약이 엎어지면 처음부터 계약한 적이 없어, 얘들은. 그러면 이 돈은 갑의 입장에서 한 번도 역사적으로 내 돈이었던 적이 없는 거야. 맞나요? 그럼 이 돈이 은행에 꽂혀가지고 이자가 붙었다면 그 돈은 내 돈이야, 을의 돈이에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야. 부당이득이었어요. 뭔가 이행지체로는 손해배상의 의미는 아니고 소급표 때문에 생기는 부당이득. 그래서 이자를 그럼 계약금에 붙는 이자하고 중도금에 넣는 이자는 이자 날짜도 다르겠네, 사실 살짝. 어쨌든 계산해서 다 돌려줘야 돼요. 이자는 보통 5% 민법상 이율은 한 5% 계산해서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건 아니지만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에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니까 매수인도 집만 싹 돌려주고 입 닦으면 안 돼요. 집에서 생기는 이 집을 여기 가졌다가 집을 돌려줄 때 여기서 생기는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 과실. 좀 돈에서 생기는 이자가 과실이라면 여기 생기는 집세, 임대를 놓아가지고 받은 집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돌려줘야 돼. 예, 그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부당이득반환 하고 싹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건 동시이행이에요. 549조에 의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다. 아까 우리 536조가 뭐였냐면 동시이행 항변권 조항이었어요. 그 동시이행 항변권 조항은 전조 즉 계약 해지에서 원상 회복할 때도 준해저 적용한다. 양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 놓이게 된다? 동시에. 저쪽에서 원상 회복을 안 해주면 나도 원상 회복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팽팽한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3자 보호가. 여기서는 이 그림에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제3자가 나타날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나타날 것 같아? 구간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요? 2번과 3번 사이에서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짐작을 하실 거야. 어쨌든 2번에서 여러분들 제3자 보호는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몇 조죠 이게 지금? 548조 몇 항? 1항. 그러나를 뭐라죠? 그러나 이후부터를 단서라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유명한 조항이어서 그냥 법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민법 548조 1항 단서라고 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냥. 548조 1항 단서,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 조항이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 상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누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 제3자를 다치게 하지 마라. 제3자를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제3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 제3자가 어느 구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2번과 3번 사이. 2번 보세요. 2번에서 일단 옛날 집도 넘겨받고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아무튼. 나중에 해지되면 그 역사도 다 사라지지만 잠깐 된 적은 있었어 과거에는. 이 시절에 2, 3 구간 사이에서는 을이 집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을과 거래를 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저 집에 전세 들어온 사람 있을 수 있나 없나? 전세권 등기하고 있지. 그다음에 저 집에 얘 집이니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지. 또는 저 집을 얘한테 돈 받은 사람이 압류나 가압류를 걸었어 등기부에 경매 처분하려고. 이런 애들이 보호됩니다. 나중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보호되는 사람들만 제가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돼요. 이 사람들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계약이 해지되면 소유권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갑에게. 이것들을 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진짜 원상회복은 10월 1일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1일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얘 너 나가라 그래야 돼. 너 선생님께서 나가. 너 저당권 말소해. 압류 다 말소해.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깨끗한 소유권을 10월 1일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3자를 해치는 거잖아.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난도질된 소유권을 돌려받는 거야. 그 내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깨끗한 소유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해지 효과가 이거지. 갈 때는 깨끗하게 올 때는 너덜너덜 해가지고요. 여기 물권 박람회가 열려가지고요. 온갖 제3자들이 승장해가지고 넘겨받았더니 진짜 처참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 모든 사태는 얘가 판단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왜 잔금을 안 받고 등기를 먼저 넘겨줬냐 이거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잔금 안 받고 등기해주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근데 잔금 안 받고 등기를 해줘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가등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가등기로 순위 확보를 해두면 돼.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면서 다시 가등기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이 생겨도 계약 해지해서 가등기에 따라 분등기하면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집에는 제3자가 나타나지도 않아. 제3자가 법을 좀 안다면은. 아무튼 그런데 그건 뭐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전세권이 있는 저당권이 있는 압류나 감류가 붙은 채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소유권은 돌아와요 이게. 심각한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 여자가 얘한테 집 팔아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집 못 돌려받아요. 제3자 보호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잔금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조항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는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은 받은 거 돌려준 거고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을 때문이에요. 저 을은 원상회복으로 그치는 게 집 돌려주고 뭐 월세 받는 거 수익 돌려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을의 행동 때문에 갑은 손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요?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줘야 돼. 손해배상.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계약 해지 효과로서 어떻게 외우신다고 소, 원, 손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진실은 아니에요. 계약 해지 효과에서요. 이거는 해제 효과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원래 계약 해지 효과는 두 개예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고 원상회복한다. 이게 끝이에요.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고 진실은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근데 대한민국 모든 민법 교과서에 보세요. 조문 보시면 390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는 거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게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채무 불이행 때문이야. 근데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 교과서는 마치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무조건 생기는 것처럼 해제 효과로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대단히 많지만 현실을 쭉 둘러보면은 거의 99%는 너무 좀 심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걸까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하는 게 거의 현실에서 많기 때문에 편의상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 해제권이 생기고 해지를 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고 원상회복해야 되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별도로 무슨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해지 효과처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니 계약 해지 효과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다.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뭘 알게 되시냐. 계약을 해지할 때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 말고 다른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응? 약정 해제권 행사. 아까 전에 그거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거 있었죠. 그거는 채무 불이행 때문이에요. 약정 해제권이에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계약은 사라지는 거 맞아. 받은 거 돌려주는 거 맞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문제는 생기지 않지? 손해배상 문제 안 생기는 거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는 거. 그 말이 여기 있어요. 계약을 해제나 해지는 한번 읽으실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거는 그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조문 자체가.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한 15초 드릴 테니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번 말해보세요. 저 안 보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뭔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이거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계약은 사라진 거지. 그럼 뭘 해야 되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나한테 받은 건 다 내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원상회복 청구거든요. 그거를 해서 내가 준 걸 싹 다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가 생겼어 안 생겨?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O다 X다? X고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서 다 돌려받은 사람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도 X인 거야.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OX를 확인해 보자면 여기 아니지. 여기 문제를 봐야 되죠. 자, 7번. 계약을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뭐한 시점을 얘기한다? 성립한. 이걸 이렇게 과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소급해서 계약은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해지는 소급하여 아니면 장래를 향해요. 장래를 향해서 계속적 계약을 해지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 넘어왔던 소유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맞나요? 자동 복귀, 당연 복귀.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 구본도 똑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줬어.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이 상황에서는요. 넘어갔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돌아온 거지 이미. 등기를 말소했거나 안 했거나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온 거야? 갑이 소유자인 거야. 근데 등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등기일 뿐이고 따라서 갑은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 집 내 땅이고 내 집이야 돌려줘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니 자동으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또 왜 반환을 청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돌아온 건 소유권이 돌아온 거야? 소유물이 돌아온 거야? 소유권이 권리가 돌아온 것이지 그 건물은 걔가 갖고 있다니까 매수인이 그 물건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인도 청구. 그렇죠? 소유권자로서. 자,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될 사람은 매도인인가 매수인인가 해제가 되면 금전을 돌려줄 사람은 매도인이지. 그 사람은 원금 받은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던가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계약 해지로 인해서 각 당사 양쪽 당사자가 둘 다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서로 동시 이행 관계 놓여 있던가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표현 그대로 내버려냈어요. 법조문 그대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말의 의미는 채무 불이행을 이뤄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하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을 해제를 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받은 건 돌려달라는 게 원상회복 청구고 그다음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 이게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까지 했어요. 다 끝났고요. 이거는 끝났고 다시 저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뭐야? 10페이지. 예.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산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산은 조금 나지막하고 계약 총론, 계약 강론 중에 없어요. 계약 총론했어.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까지. 다음 주에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쭉 보고 이거 뭐 자세하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요거 주임법도 살짝 한번 보여드리든지 안 되면 뭐 요거로 끝내버리고 보통 때는 한 번도 제가 기초이론에서는 이거 민사특별법 한 번도 들어간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날 수도 있어서 어쩌면 하고 어쩌면 말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